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잼마입니다. 우리가 고3이 되어서 처음 치르는 드디어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학평이 그럼 대체 뭐냐?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3월 학평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내가 고3이 되어서 치르는 첫 번째 시험. 일단 첫 번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다 이 전국적인 나의 위치, 나의 상태, 나의 수준 이걸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 그것을 명시화시켜줘가지고 등급으로 딱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다 라는 게 일단 3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될 것 같아.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3월 학평을 대비하는 시간인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3평을 대비하는 게 아니지. 3월 학평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거잖아. 수능을 대비할 때 이 3평이라는 건 거쳐가는 그냥 중간 과정이거든. 중간도 아니지, 초창기 과정이야. 그래서 3평의 점수가 뭐 수능으로 이어진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포커스는 어디냐? 이 3평 자체, 이 자체가 나에게 주는 결과 말고, 그 말고 수능이라는 진짜 궁극적인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3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강의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수능까지 가기 위해서 3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를 보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야 돼. 3월 학평과 수능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독서와 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자, 우선 독서에서의 발문 유형을 한번 비교해 볼게. 3월 학력평가가 위에 있고 밑에가 수능이야. 지금 6가지의 기준으로 발문의 유형을 나눌 수 있어. 보니까 6가지의 기준이 다 동일하지. 3평과 수능이. 그렇기 때문에 발문의 유형이 유사하다는 거야.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 우리 등급 컷 한번 살펴볼게. 작년 3평은 유난히 어려웠다고 하거든. 그래서 작년 이제 3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82점이었어. 수능이 91점이었는데 2등급 컷이 73점이야. 수능이 84점이야. 이 얘기는 뭐야? 수능의 2등급 컷이 학평의 1등급 컷보다도 높았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달랐다. 두 번째는 시험을 본 학생들의 수험생의 수준이 다르다. 이 두 가지야. 우리가 전국 단위로 보는 모의고사긴 하지만 여긴 누가 빠져 있냐면 재수생과 N수생이 빠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전국적인 석차를 보여주긴 하지만 결코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걸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등급 컷의 차이를 만든 이유는 뭘까? 이것부터 한번 또 볼게. 자, 우선 발문을 보면 첫 번째는 일치 불일치 유형이야.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일치 불일치 유형이 3개로 3평과 수능이 똑같지. 전개 방식도 한 개, 글의 흐름을 묻는 내용, 어휘 문제도 2개씩.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이 두 가지야. 지문 안에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뭐 기억의 의미, 니은의 의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오고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가 총 개수가 일단 수능에서는 응용으로 나온 문제의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났어. 그러면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아니냐? 근데 말이야, 이 보기, 우리가 문학의 보기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석의 틀이잖아. 그러니까 보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되는데 독서에서의 보기는 아니거든. 독서에서의 보기는 오히려 구체적인 사례에 더 적용을 하라고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보기의 개수가 6개에서 3개로 줄었네? 그러면은 수능에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수월했다고. 이 문제를 풀 때의 문제풀이 난이도 자체는 조금 더 수월했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 근데 추론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지문에서 선지로 옮겨올 때 학생들이 추론해야 되는 영역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 그게 그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발문의 유형을 지금 6가지로 동일하게 나눠놓고 이 뒤에서의 개수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3월 학평을 내는 주체는 서울시 교육청이야. 수능을 내는 주체는 알다시피 6평과 9평을 출제하는 평가원이지. 주체가 다르지만 시험을 내는 발문의 유형이 똑같다는 거야. 이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 학평 이후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내가 부족한 영역을 찾는 건 당연하잖아. 내가 수능까지 그럼 내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내용들을 보완할 것인가? 그걸 체크할 때 나는 뭐 현대소설이 부족해. 나는 뭐 독서 지문의 과학 영역이 좀 어려워.
이렇게 판단하는 건 진짜 바보야. 그게 아니라 어떠한 발문의 유형이 내가 취약한지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발문의 유형은 수능에 똑같이 나올 거거든. 올해 학평과. 그렇기 때문에 발문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가 부족한 영역을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분석을 해보면 일단 사실적 이해의 개수는 똑같아. 올해는 달라질 수 있겠지? 그렇지만 보기형이 줄었으나 추론형이 늘어났다. 이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3평과 수능을 대할 때 발문의 유형이 6개 정도로 이제 추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 안에서 이번에 3평과 그리고 이번에 수능도 역시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문의 유형,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러니까 사실적 이해가 취약한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추론하는 거, 아니면 보기형이 취약한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발문의 유형을 정리해 놔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고. 자, 이번에는 독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 작년 3월 학평이 불학평이라고 불렸어. 불수능은 들어봤지만 불학평은 별로 못 들어봤잖아?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건데, 그러한 난이도를 높이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었던 게 바로 이 지문이야. 칠정산 지문. 인문과 과학이 융합된 지문이야. 이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만 한번 살펴볼게. 우선 역법이라는 아주 우리에게 생소한 제재가 출제가 됐어. 역법이라는 게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역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공간,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역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뒤에선 세종대왕이, 역시 우리 세종대왕이 교시추부 방법이라는 걸 찾기 위한 노력, 그것을 위해 칠정산 4편을 만들었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 근데 이게 오차가 있네? 오류가 있네? 그래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교식추보법 가령이라는 걸 또다시 만들어. 근데 이 칠정산 4편과 교식추보법 가령 같은 경우는 원리는 똑같은데 계산법이 다르거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오겠어? 계산법이 나와. 계산하라고 나와. 그래서 영축차와 지질차. 근데 계산도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영도 알아야 돼, 축도 알아야 돼, 지도 알아야 돼, 질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개념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지. 그 안에서의 관계도 복잡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감차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법을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역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역법의 개념, 중간에 계산이 복잡하게 심화가 확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이게 바로 인문과학의 3평의 지문이었어. 일단 두 번째 지문 보자. 경제 지문은 굉장히 평이했다고 볼 수 있지. 그냥 주식회사의 3가지의 요소를 알려주고, 그러한 3가지의 요소가 3가지로 분류가 됐다는 건 각각의 요소별 특징 알려줄 거거든. 역시 그렇게 흘러가고 나서 부작용, 해결 방안. 오히려 지문의 흐름은 굉장히 깔끔했지.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 근데 OTP 지문. 이것도 역시 기술 지문이야. 첫 번째 나왔던 칠정산 지문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OTP 지문. 이 2가지가 난이도를 확 올렸었거든. 3월 학평에서. 이거 한번 볼게. OTP라는 개념을 알려줘. OTP의 개념을 제시한 다음에 이것을 구분해.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 그럼 역시 비동기화 방식의 특징, 동기화 방식의 특징 나오겠지? 근데 이 동기화 방식이 또 나뉘어져.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또 나뉘어져. 이렇게 여기서 또 나뉘어져. 이벤트와 시간. 이벤트의 특징 나오고 시간의 특징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는 시간 동기화 안에서 어떻게 비밀번호를 만드는가의 과정이 나와. 그리고 마지막엔 한계를 제시하면서 끝나. 이게 지문의 흐름이거든? 자, 근데 우리가 지문의 흐름을 왜 살펴봤냐? 당연히 수능과의 연계점이 있기 때문에 살펴봤어. 수능 지문 한 개 보자. 수능 지문에서 가장 난이도 높았었던 BIS 지문이야. 이건 경제 지문이었는데 이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특징 이러면서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일반 개념으로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BIS라는 비율의 개념과 계산 방법이 나와. 칠정산처럼 계산 방법이 나와. 근데 문제는 이것도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뒤에서 협약이 나오는데 바젤 1협약, 바젤 2협약. 1협약이 나왔으니까 2까지는 우리가 예상 가능하잖아. 근데 3까지 나오네. 바젤 3협약.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정리, 구속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지문이 끝나거든. 그래서 이걸 살펴봤을 때 역시 시작점은 일반적 개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문이 끝나거든. 근데 이러한 문제의 유형이 중간에 복잡한 계산 방식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3평과 수능과의 가장 큰 공통점이었다 볼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발문의 유형이 삼평과 수능이 유사했잖아. 거의 6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동일하다 볼 수 있거든, 발문의 유형도. 지문도 똑같아. 보통 학생들은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지문 내용은 어차피 바뀌어. 우리 심지어 수특은 문학이 연계되지만 독서는 거의 연계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아무도. 제재는 가끔 연계가 되고 문제를 내는 발문 유형은 연계가 되거든. 근데 내용 자체는 연계가 안 되지. 내용이 연계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 왜냐면은 내용이 이해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3월 학평도 수능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이거야. 지문의 구조. 지문의 구조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거든. 자, 우선 제일 중요했던 부분. 수능의 난이도가 3월 학평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지문의 길이가 좀 줄어들었어. 아무래도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건 정보량이 좀 줄었다는 거고, 정보량이 좀 줄었다면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잖아. 그럼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수능의 지문은 역시 만만치 않지. 수능의 지문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지문의 흐름이 압축적이라는 거야. 지문의 흐름이 압축적이라는 건 이 지문과 지문의 유기적 관계가 되게 쫀쫀해졌다 볼 수 있지. 되게 타이트하고 개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 개념어를 많이 활용해서 학생들이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지. 이 내용이 굉장히 잘게 아주 세세하게 압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3월 학평과 수능의 각각의 지문의 최고난도 지문들 있잖아. 이 고난도 지문은 7.3과 BIS였는데 역시 앞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계산법이라는 원리, 계산식의 과학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에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수능 때도 역시 동일하게 헤맬 위험성이 있겠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앞문단, 중간은 심화내용,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내용은 다시 앞 내용을 이제 연결하면서 글이 끝난다라는 거. 이거는 그 이전에 우리가 1, 9학년도 때 우주론 나올 때 우주론도 가장 그 시험에서 고난이도였잖아. 우주론도 이것과 거의 유사했지. 근데 우주론은 중간에 계산식이 복잡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중간에 그 뉴턴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 그 문단에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 등장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지문의 전개 방식, 전개의 흐름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정리한다면 이 3평을 보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자, 발문 유형, 내가 어떠한 발문 유형에 취약한가, 그걸 포착해야 돼.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지문의 흐름, 그냥 지문 내용 아니라 그냥 지문의 주제 아니고 이 지문 안에서 글이 흘러가는 방식들이 있거든? 이 흘러가는 방식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에 취약한가. 이 방식은 계속 반복되거든. 문제점이 등장하면 해결책이 나오고 순서가 나오면 과정, 순서와 과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이 나뉘어지면 각각의 특성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의 구조는 아주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는 쪼개서 지문의 유형이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발문의 유형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이걸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 자, 문학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자, 우선 3월 학평과 수능 모두 고전시가와 수필의 융합 지문으로 등장했어. 고전시가만 나와도 부담스러운데 고전시가와 수필이 융합돼서 나왔었고 역시 보기도 각각 2개씩 출제가 됐다는 건 동일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일단 이 고전시가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갈래는 약간 차이가 있었거든. 3평에서는 연시조가 나오고 잡가가 나오고 기행수필이 나왔고 수능에서는 은일가사가 나오고 고전수필이 나왔어. 근데 이 2가지의 내용이 유사했던 점이 뭐였냐? 우리가 항상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공간이야, 공간. 고전에서의 공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자연의 공간, 이것과 대비되는 세속의 공간. 역시 3월 학평과 수능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봤던 건 뭐였냐면 공간은 어디인가? 자연이냐 세속이냐 이거지. 어디인가? 그 공간 안에서의 화자의 심리는 어떠한가? 기쁘냐 아니면 정체 미련이 있냐 이거지.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게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 한마디로 주체도 달라, 시험 자체도 달라. 하지만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중요한 포커스는 상당히 흡사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3월 학평과 고전시가의 경우를 봤을 때 3월 학평은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텍스트로 나왔다면 수능에서는 원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읽으면서
고전 시가의 어휘에 익숙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웠겠지. 그러한 차이가 있었고, 현대 소설 한번 비교해보면 일단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3월 학평에선 서술 방식을 다룬 보기를 제시한 게 하나 나왔었어. 그런데 3월 학평이든 수능이든 현대 소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물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인물이었다는 거야. 이 인물의 사고, 보기에서 나왔던 것도 인물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물어본다라는 게 현대소설에서의 연계점이었고,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3월 학평 작년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다뤄볼 현대시인데, 여기서는 3평에서는 보기가 그냥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 가작품은 이런 거야. 나작품은 이런 거야. 이거를 아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보기가 다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읽고 나면은 가작품과 나작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수월했지. 3월 학평에선. 근데 수능에선 어땠냐? 수능에서의 현대시의 보기는 매우 암시적이고 추상적이었어.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과 보기를 결합해서 내가 추론을 했어야지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됐었거든. 그래서 난이도는 현대시의 경우는 수능이 훨씬 높았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동일하게 보기가 나왔고, 이러한 보기가 역시 현대시 자체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3평은 아주 직접적이었으나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또 제일 중요해. 특히나 우리가 문학에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학 개념어잖아. 문학 개념어. 색채 이미지라는 개념어, 서리적 표현이라는 개념어는 똑같이 나왔어. 3월 학평과 수능이 선택지에 쓰여져 있었던 문학 개념어가 동일했다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야? 3월 학평이 끝나고 나서 내가 3평에서의 문학은 어떻게 봐야 돼? 선택지. 문학 선택지 나와 있는 문학 개념어. 그 개념어는 싹 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그 내용이 수능에 유사하게 등장할 거거든. 혹은 똑같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 색채 이미지면 색채 이미지가 무엇인가? 뭐 서리적 표현, 어떤 것들이 서리적 표현인가? 이런 것들 딱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3평을 대비하는 강의를 앞으로 이제 4개를 볼 거야. 비문학 2개, 지문 각각 어려운 거 분석할 것이고, 그리고 현대시, 그리고 고전 산문,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체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수능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야. 자, 인노아봐. 보면 일단 3월 학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 일단 학습 방법이야. 학습의 방향인데 제일 중요한 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떠한 부분, 어떤 영역이 부족한가, 내가 몇 점인가,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학습의 방향은 나에게 부족한 발문의 유형은 무엇인가, 나에게 생소한, 나에게 익숙치 않은 어려운 지문의 구조는 어떠한가, 어떠한 흐름을 갖고 흘러가는 지문이 내가 쉽게 풀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3월 학평을 활용하는 방법. 이건 학습의 방향이고, 두 번째는 태도야. 아무리 이 3월 학평에서는 주체도 다르고 시험 보는 수험생도 다르다고 해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 이건 뭐 너무 쫄아도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 이 3월 학평은 뭐 어차피 3월이고 이건 뭐 평가원 내는 것도 아니고 수능까지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냥 가서 보지 뭐. 이런 쿨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왜냐? 이 3월 학평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 단위의 시험이잖아.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아. 이런 전국 단위의 시험에서 내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풀세트로 전 과목을, 수능에서 보는 전 과목을 앉아가지고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풀어내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내가 혼자 집에서 아무리 시간을 재고 풀어도 그때 그 정도의 긴장감과 나의 멘탈이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이 시험은 활용을 많이 해야 돼.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되냐? 2가지. 태도적 측면에선 2가지만 살펴볼게. 첫째, 시간 운용 방식이야.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비문학을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놓고 푸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하나의 지문 안에서도 발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사실적이에 아까 일치불일치 문제도 있고, 보기형도 있고, 보기형 마지막에 제낀 학생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 운용 방식은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것과 실제 시험에서 내가 그
급하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해내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전에서 시간을 운용해 나가는가를 내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 부분에서의 보완이라던가 조율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시간 운용 방식, 이건 곧 문제를 푸는 전략과도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지, 사고의 과정. 3월 학평 때 졸거나 3월 학평 때 딴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것도 주의해야 돼. 왜냐? 그때만 그럴 것 같지? 아니. 수능 때도 잠이 오고 수능 때도 딴 생각이 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과정,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지문을 봤을 때, 내가 이런 보기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3월 학평부터 수능까지 쭉 공부해 나가는 그 과정은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수능적 마인드로 확립해가는 시간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 그래서 3월 학평 활용하는 방법, 3월 학평을 대비할 때는 최대한의 내가 3평, 작년 문제도 다 풀어보고 작년 문제도 한번 해설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3평을 충분히 대비를 하고 3평을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안에서의 보완점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다 대충 풀면은 다 보완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진짜 다 부족한 건 아니잖아. 특별히 더 부족한 게 있잖아.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3평까지는 그렇게 가되 3평이 끝난 이후에는 그거는 그걸로 끝이야. 거기다 의미 부여하지 마. 거기다가 뭐 멘탈 흔들릴 것도 없어. 그게 바보지. 그 3평이 끝난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방금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발문의 유형별로, 지문의 구조, 그 다음에 문학이 연결되는 방식 안에서 내가 부족한 보완점, 내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이게 우리가 3평을 대하는 우리의 수험생의 올바른 자세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강의를 보기 전에 당연히 3평 문제를 일단 다 풀고 나서 나와 함께 독서의 난이도가 높았었던 지문 2개 같이 한번 살펴보고 현대시 고전 3문 한번 같이 풀어보자. 해제에서 만나. 안녕.